네, 각양각색 인간사 문제들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얻는 시간, 우리 딱 동물들만큼만 합시다. 동물 세계로부터 배우는 삶의 지혜, 최재천의 동물보감 시간인데요. 얼마 전에 그 아마존 열대우림 화재, 전 세계인의 안타까움이 참 컸죠. 이 화재 원인을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파괴, 즉 인재다, 이렇게 단정 지었다고 하는데, 유독 인간만 이 지구를 인간의 전유물이라 생각하면서 파괴를 일삼을까? 이 지구를 착취가 아닌 공존의 관계로 보면서 살아갈 방법은 없는 걸까? 이 동물 세계로부터 좀 배워보겠습니다. 최재천 교수님,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아마존 열대우림 여러 번 다녀오셨죠? 아니요, 저는 아마존에는 못 가봤어요. 아, 아마존 근처 중미 이런 데로 여러 번 다녔는데요. 부끄럽게 아마존 거긴 못 가봤어요. 왜요? 기회가 그렇게 이상하게 안 돼가지고요. 제가 가겠다고 손들고 갔어야 되는데. 아니 꼭 거기 갔다 와야 동물학자인 건 아니니까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그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려졌다면서요. 네. 이제 정말 거기서 나오는 게 지구 전체 산소의 몇 퍼센트 이런 것까지 측정이 됐나요? 또 최근에 나온 또 주장에 의하면 그 측정이 좀 틀렸다는 그래요? 또 주장도 나왔어요. 또 뿜어내는 만큼 또 거기서 소비하는 것도 있고, 그래서 그 계산은 좀 부풀려졌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. 그런데 저희들 대부분은 기존에 저희들 생각이 옳지 않을까. 그 거대한 숲이 지구 기후의 그 조절 역할을 굉장히 할 거다. 그렇죠. 그렇게 아직은 믿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아마존 열대우림 안에 전 지구에 있는 생물종의 3분의 1이 존재한다. 네. 그런 것도 다 연구가 된 사실들이더라고요. 그렇죠. 어느 정도는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추정치입니다.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자연 발생적으로 산불도 나기도 하는데 이번에 이 초대형 산불의 원인은 인간의 무분별한 파괴 때문이다. 네. 참, 이처럼 지구에 해를 끼치는 다른 동물종도 있나요? 지구에 해를 끼친다고 표현하면 좀 너무 거창한데요.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구적인 동물이니까 우리가 하는 짓이 지구에 해를 끼칠 수 있죠. 그런데 우리를 빼고는 전지구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동물은 없잖아요. 그 지역에 따라서. 근데 파괴적인 동물은 있습니다. 지금 우리 아마존 얘기하니까 아마존의 입군개미들 굉장한 파괴자입니다. 입군개미가요? 예. 그 아마존에서 농사를 못 짓는 가장 큰 이유가 걔네들이 한번 밭을 유린하기 시작하면 1년 농사 그냥 한 일주일 만에 다 갈아엎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파괴자예요. 근데 거기에 반전이 있죠. 지상에서는 그런 엄청난 파괴를 하면서 지하에서는 버섯을 기르면서 생산적인 일을 하고, 그 생산적인 일의 결과물, 그 버섯을 기르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 이런 것들을 다시 자연에 되돌리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퇴비가 됩니다. 그러니까 온대에서는 그걸 지렁이가 주로 하는데요. 흙을 삼키고 뒤로 빼면 그게 흙을 굉장히 정화시키고 이런 걸 하는데, 중남미 열대에서는 그걸 입군개미가 상당 부분 합니다. 그래요?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파괴를 일삼고 지하에서는 또 새로운 그걸 생산을 하고 그래서 입군개미는 어느 정도 용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사이클링을 못 만들어내는 거죠. 우리는 파괴만 자꾸 하고. 입군개미 말씀 들으니까 메뚜기 떼도 떠오르네요. 그렇죠. 메뚜기 떼가 한번 이렇게 맞습니다. 휩쓸고 지나가면 초토화된다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죠? 그렇네요. 그게 더 파괴적이네요. 생각하니까. 그러고 보니까 동물 세계는 식물들에게는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는 거네요. 네.
휩쓸고 가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자칫 자연을 잘못 미화하기 시작하면 자연은 아무 죄가 없다는 식으로 자꾸들 얘기하시려고 그러는데 루소 스타일의 자연으로 돌아가자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. 자연에도 파괴자 다 있고요. 다만 또 워낙 다양한 곳이다 보니까 그 파괴를 또 되돌리는 자들도 있고 스스로 자기가 파괴한 거를 어느 정도 또 무마하는 일을 하는 동물들도 있고 뭐 그런 거죠. 근데 파괴는 인간만 하는 건 아닙니다. 네. 근데 그걸 과연 파괴로 볼 수 있느냐.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뭔가를 먹는다를 파괴로 볼 수 있나요?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파괴가 되니까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다큐멘터리에서 보고 있는 아프리카의 초원지대 상당 부분 옛날에 상당한 숲이었을 텐데 그게 기후변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코끼리들이 이렇게 엄청난 양을 먹잖아요. 코끼리들이 먹기 시작하면 그 뭐 한 동네의 잡목들이 그냥 다 사라지거든요. 근데 물론 코끼리가 또 먹어줘야 혼자 그 완전히 독점을 하려 그러는 그런 잡목들을 코끼리가 상당 부분 먹어주기 때문에 그 경쟁력이 좀 약한 것들도 살아남아서 생물 다양성 차원에서는 코끼리가 기여하는 바가 또 있지만 그 생물 중량의 차원에서만 보면 코끼리들이 너무 많은 코끼리들이 한 지역에 나타나서 먹기 시작하면 그 동네 뭐 또 완전히 그냥 다 쑥대밭이 되기도 숲을 하고. 파괴한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려서 그런 걸 배우기를 생태의 자율 조정, 균형 기능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. 네. 말씀하신 대로 네. 토끼리가 많아져서 숲을 막 먹어치고 됐어. 그럼 숲이 너무 줄어들면 코끼리가 먹을 게 없어서 코끼리가 줄어들어요. 네. 그럼 다시 숲이 좀 살아나요. 그렇죠. 뭐 우리 그렇게 배웠거든요. 네. 그거 틀린 거예요? 아니요. 틀린 건 아닙니다. 근데 그 굉장히 과정이 장기적 과정인 맞습니다. 거죠. 그 과정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 중간에 우리가 과정 중간에 들어가서 보면 파괴되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우리 인간의 삶은 또 너무 짧다 보니까 그 파괴 사이클의 중간에 끼어 있는 인간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자연 파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뭐 길게 보면 언젠가는 자연이 되돌아와. 근데 그게 별로 위안이 안 될 거 아니에요. 지금 완전히 당하고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는. 그래서 자연이라는 게 그 자율 조절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언뜻 잘못 이해되는 것처럼 모든 게 완벽하게 빠른 시간 내에 다 조율되고 그러는 건 또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군요. 제가 그 몽고인가 어딘가에 가서 이렇게 왜 염소하고 양 중에서 어느 한 종은 뿌리는 놔두고 먹고 어느 한 종은 뿌리까지 먹고 그게 뭐죠?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? 네, 가물가물합니다. 그래서 그 뿌리까지 먹어버리는 게는 개체수를 자꾸 줄이고 이 뿌리는 놔두고 먹는 애들을 데리고 다닌다고 이렇게 하더라. 그런 걸 제가 배운 적이 있거든요. 또 그 염소나 양에 비해서 소는 그렇게까지 아주 밑에까지 안 끊어 먹어서 조금 이런 정도 남겨놓고 끊어 먹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조금씩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지역에서는 그런 동물들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집어넣어주고 뭐 이런 지혜를 발휘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인간만큼 뭐 뿌리채 캐고를 떠나서 콘크리트, 아스팔트를 만들어서 아예 흙을 덮어버리고 뭐 이런 거는 상상 초월 아닙니까? 그렇죠. 동물 세계에서 이런 현상은 볼 수가 없는 거죠.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봐야죠. 예를 들면 이제 비버 미국에 사는 설치류 그 나무를 잘라서 댐을 만들고 그래서 호수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사는 걔네들의 비버가 자기들이 댐을 만들어요? 네. 그러니까 이제 숲속에 그 개울을 맞아요. 어디서 봤어요. 뭐 통나무가 저
지름이 한 20-30cm 되는 그 정도를 아주 우습게 이빨로 잘라가지고 쓰러뜨려요. 그리고 그 큰 나무를 끌고 와가지고 그걸 대고,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댐을 만드는 과정에 나무를 이렇게 서로 엇갈리고 하는 걸 보면 거의 인간이 만드는 것 같은 수준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거든요. 근데 그 과정이 물론 걔네들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이제 물고기가 살게 되고 또 뭐 그 나름대로 기여하는 바도 있지만 그 주변에 웬만한 나무들을 다 잘라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또 파괴고 하여간 뭐 한쪽에서는 파괴하고 한쪽에서는 또 창조되고 뭐 그게 자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방금 말씀처럼 파괴하고 창조되고 네. 나무는 자르지만 물고기한테는 좋아지고 네.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있는 게 동물 세계잖아요. 아까 처음 우리 입군개미 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도 뭐 억지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균한테는 좋은 세상 만들어주고 뭐 이런 참 어려운 얘기죠. 콘크리트 아스팔트가 지구에 도움되는 게 뭐 있어요? 글쎄요. 속도에 도움이 되나요? 그러면 아니 지구에 뭐 속도에 도움되는 건 인간한테만 도움되는 거죠.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기름을 좀 덜 쓰고 뭐 좀 궁색하네요. 제가 얘기를 말씀하시다 보니까 좀 억지스러워. 그렇죠. 아니 뭐 그 예를 들어서 시속 60km로 달려라. 그게 항상 좋은 거 아니거든요. 가야 되는 거리가 있는데 어떨 때는 조금 빨리 달려서 빨리 도착하면 효율적이죠. 그만큼 덜 기름을 쓰고 소모하잖아요. 우리 너무 일률적으로 그냥 무조건 60km로 가라든가 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아스팔트가 깔려 있지 않은 길을 가려면 하루 종일 가야 되는데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길은 2시간 만에 간다. 뭐 이러면 또 나름 그게 기름을 절약해서 도움이 되는 건 없을까? 지구에 도움이 된다. 아니 뭐 좀 멋쩍으시죠? 말씀하시고 괜히 해본 소리입니다. 게다가 원자력 뭐 발전, 그다음에 이 뭐서 폐연료봉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 아시잖아요. 그 폐연료봉 같은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그게 방사능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한 뭐 30만 년 걸린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? 근데 그 인류가 지구에 등장한 게 지금 10만 년인데 그잖아요. 뭐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대개 한 20만, 25만 그래요.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.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자력 발전하고 쓰레기잖아요, 사실. 그 쓰레기 지금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서 이러고 있는데 그 30만 년 걸려도 이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? 그 우리 인류가 없어지면 다른 족속들이 그게 뭔지를 어떻게 알을까요? 뭐 그 원자력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죠. 걱정해야죠. 지구를 생각하면. 우리 종 안에서만 생각해도 걱정해야죠. 그러니까요. 우리 몇 대 손. 당장 내 자식에게는 일이 안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증손 시대에 가서 정말 체르노빌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. 이건 조금은 우리의 사고의 역사적인 이 스케일을 좀 길게 봐줘야 되는 게 제대로 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.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. 체르노빌은 조금 멀리라도 떨어져 있죠. 바로 옆에 후쿠시마가 지금 현재 진행형 아닙니까 계속. 그렇죠.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계속 그건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서 방사능 물질은 계속 나오고 있고 퍼져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지금 뭐 그걸 바닷물에 방류하겠다고 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 일단 처음 방류하면 그게 우리나라로 오려면은 태평양을 한번 돌아서 와야 되잖아요. 대부분에게. 그러면 태평양 저쪽에 있는 분들 미국이 가장 지금 긴장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미국의
대통령이 영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 바람에 이게 좀 뭔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답답합니다. 오늘 이 딱 동물들만큼만 하자. 이 지구 파괴, 공존 뭐 이 얘기는 사실 교훈의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네요. 네. 어쩔 수 없이 파괴한다면 파괴만큼 또 뭔가 도움이 되는 일도 같이 해야 한다.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최소한.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이른바 순환 경제잖아요. 플라스틱 문제도 거기에 아주 핵심에 있는 거고요. 우리가 만들어낸 쓰레기가 그냥 자연에 방치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쓰레기를 되돌리는 작업을 그것까지도 경제 계산에 다 집어넣은 경제를 만들어내야 된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그런 데 가담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예. 제가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순환 경제를 얘기하시는 경제학자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제 귀에는 그냥 굉장히 빨리 탁 들어오는 게 빠진 게 그거구나. 분해자. 예. 우리가 이제 생태계에서는 생산자가 있고 그걸 또 그 생산자를 먹고 하는 동물들이 있고 소비자 있고 하다가 그게 이제 박테리아나 균에 의해서 분해가 돼 갖고 다시 영양분으로 생태계의 영양분 사이클을 돌게 돼 있는 거잖아요. 그 분해자들 박테리아나 세균이나 균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경제 시스템에는 없죠. 없군요. 근데 그걸 그 시스템을 끼워 넣어야 제대로 된 생태계가 예를 들어서 만들어질 뭐가 거다. 있을까요? 제대로 된 순환 경제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분해자라면 뭐가 있을까요? 아니요. 그게 우리가 뭐 그걸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경제 계산에 지금 들어있지 않은 거죠. 돈이 안 돼서일까요? 뭐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돈 계산을 하는 거에 그 순환 그 시스템 돈까지 다 계산에 들어와 줘야. 그렇죠. 예를 들면 포장을 했다 그러면 그 쓰레기 포장지가 처리 비용까지 어떻게 해서 자연계로 다시 순환돼서 올 수 있느냐 하는 그 모든 과정의 비용이 전부 계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런데 네. 그게 지금 뭐 많은 경제학자들의 머릿속에는 그거는 생뚱맞은 얘기처럼 아마 들릴 텐데. 아니 대표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값이 얼마냐. 네. 화력 발전보다 싸냐 비싸냐 계산할 때 항상 붙는 논쟁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꼭 원자력 같은 그런 거창한 이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앞으로는 그게 다 고려돼야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. 인류가 지구에서 그렇게 오래 못 살 것 같지 않으세요? 그래서 우리 생물학자들끼리는요. 저희들 좀 실없는 사람들인데요. 말도 안 되는 내기를 잘하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25만 년 살아왔는데 25만 년을 더 살 거냐 말 거냐 이거 내기해요. 우리들 중에 한 놈도 그 결과를 볼 놈이 없는데 근데도 또 열심히 우리 찍어요. 근데 어느 쪽에 찍으셨어요? 뭐 당최 안 된다 쪽에 찍었어요. 안 된다. 25만 년 택도 없다. 근데 뭐 제가 이길지 저 반대쪽이 이길지는 아무도 모르죠. 지구는 최재천 교수님 편일 것 같아요. 아이고. 근데 문제는 지구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죠. 뭐냐면 인간들아 빨리 좀 사라졌다고 그렇죠. 이럴 거예요. 저희가 사라지고 나면 쾌재를 부를 거니까요. 저희가 골치 아픈 존재니까 저희가 가주기만 한다면 너무너무 좋아들 할 테니까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오래 살고 싶으면 순환경제 제대로 합시다. 네. 그 얘기죠. 네, 그렇습니다. 최재천 교수님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